주말인데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시려니까 힘드시죠? 그죠? 근데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말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월화수목 금금금. 내년 2차 시험 전까지는. 그죠? 주말이나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저도 공부할 때 느꼈지만 똑같아요. 똑같게 그리고 느껴지셔야 되고. 그죠?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겠죠. 근데 공부에 점점 빠져들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고 1년 지나가요. 그죠? 근데 1년을 지나고 내년에 또 2년 정도 이제 수험 준비를 하다 보면 지겨워져요. 근데 내년까지 1, 2차 동차로 준비를 하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딱 맞아요. 지겨울 새 없이. 그죠? 아주 즐겁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절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따로, 내년 2차 따로 뭐 이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아, 관사 몇 년 정도 하면 딸 수 있어요? 그 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2년에도 안 되는 사람 있고 1년 만에 따는 사람 있고 5년에도 안 되는 사람 있고. 그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명확한 거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따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3년, 4년 가면 지겨워서도 못해요. 자기가. 지쳐버려요. 근데 2년은 어떤 경우냐?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하고 아예 목표를 1, 2년 잡아서, 그죠? 아예 1차에만 하고 내년에 2차 하는 경우는 그렇게 해도 어때요? 시간이 남진 않아요. 효율적으로 사용 안 한다 뿐이 시간이 남진 않아요. 그래서 지겨울 겨를 없이 2년이 지나가요. 그런 경우에는 2년 차까지 합격할 수 있는데, 내가 1, 2년 차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상황에서, 그죠? 또 1년을 보내라 그러면 다들 중간에 어때요?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죠? 내년, 내후년까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년에 끝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 합격률이 높아져요, 오히려. 자, 그래서 쭉 이제 뭐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진도 나가볼까요? 진도 나가기도 좀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얘기를 드리자면, 그때 1999년에는 뭐 또 새천년이다 그래서, 그죠? 시끌벅적 했잖아요. 그죠? 분위기도 막 들뜨고. 근데 제가 합격 통지를 12월 23일인가 받았어요. 새천년이 며칠, 그죠? 안 남겨놓은 시점, 크리스마스 전에 딱 받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말은 어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또 관세학회라는 데서 간사회를 조금 봤었어요. 그 2차 시험을 보고 교수님이 좀 학회를 만드는데 좀 도와달라라고 해서, 어차피 시험 끝나고 한 2달 정도는 공부도 못 하잖아요. 그죠? 합격 발표 나기 전까지는. 그죠? 합격됐는데 2달 동안 내 또 공부했으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죠? 아깝다는 게 물론 말이 안 되지만, 자기 머리에 다 남는 거지만, 그래서 한 발표 날 때까지만 일단 뭐 학회 그 만드시는 교수님 도와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발표는 27일인가 이제 정식으로 났는데 교수님이 미리 알려주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공공연한 뭐 비밀이 아니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발표만 남겨놓은 거니까. 그래서 저녁 때 뭐 한참 이제 공문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야, 박재영 너 됐더라? 그래서 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험 됐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또 기쁜 표정 하면 또 사람이 또 자세 안 나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잘 됐네요. 그런데 속으로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속으로는 진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진짜 성취감. 그죠? 그래서 그런 기분을 여러분들도 내년 안에 느낀다고 생각하시고, 뭐 덥고 7, 8월 뭐 이번 강의 때는 굉장히 덥고, 그죠? 다니시기에도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좀 참고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그럼 진도 조금만 나가 볼게요. 다음 시간에 또 첫 수업 하려면 또 이상하니까, 그죠? 자, 프린트물인데, 자, 첫 부분 보면 파트 1, 그래서 관세의 기본 이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은 관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죠? 관세의 일반적인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그래서 관세는 국세의 일종으로서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그림을.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속눈썹이 굉장히 이렇게 마스카라 한 것처럼 길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중년의 아저씨 필이 나는데 어릴 때만 해도 굉장히 귀여웠어요. 그렇게 보여요? 귀여움이 아직 남아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엽고 그래서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 때문에 성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엄청 진짜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실습만 하면 어때요? 석고대생 많이 했죠, 그죠, 예전에. 저는 아그립방을 그리고 있었어요. 열심히 그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우 열심히 하네, 잘하네 격려해 주면서 가셨는데 완성될 쯤에 오셔서 제 어깨를 치시면서 아유 재영이 비너스 잘 그렸네 이러시는 거예요. 전 아그리파를 그린 건데 재미없어요? 그 정도로 못 그려요. 그 정도로. 근데 저희 딸이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1학년 됐고 둘째는 사실 뭐 계획에 없던 애가 태어나는 바람에 지금 이제 26개월 됐어요. 3살이죠, 3살.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근데 첫째는 다행히 저를 안 닮아서, 그림을 나름 잘 그려요. 진짜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 이제 둘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람이 너무 못하는 약점이 있으면, 그게 진짜 평생 동안 어떤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해요. 진짜 못 그리거든요. 지금도 우리 큰딸 3살, 4살 때 이제 뭐 그림 그리기 애들 한참 좋아하잖아요. 사람 그리라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 여기다가 어떡하냐. 신발 신기고, 그죠? 손가락 그리고, 머리 좀 이렇게 하고. 이게 제가 그릴 수 있는 사람의 최선이에요, 최선. 장난으로 그린 게 아니라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재능을 안 타고나면 진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노력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 그림이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뭐 관세법 시간에 그림 그릴 일은 없을 거예요, 많이는. 근데 뭐 지도 같은 것도 딱 보면 표시나죠. 얼마나 못 그리는지, 그죠? 자, 그래서 관세라는 거는 내국 물품이 국내에서 거래될 때는 어때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국내에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그냥 상거래 행위예요. 그죠? 일반 상거래 행위인데 일반 상거래 행위가 서로 다른 나라 간에 이루어지면 그걸 뭐라 그런다? 무역이라고 하죠. 그죠? 그게 무역이에요. 자, 그래서 무역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수출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국경이 있는데 이 국경 안에 인천공항 쪽에 그죠? 보세구역이 있어요. 보세구역. 그 다음 부산항 쪽에 또 보세구역이 있어요. 보세구역이 뭡니까? 보세구역. 보세구역. 뭐 하는 구역이다? 보세라는 거는 세금의 부과를 유보시켜 놓은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금 부과를 유보시켜 놓은 지역을 보세구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수출입 통관을 유보시켜 놓은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수출입 통관 절차 자체를 유보시켜 놓은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군데가 있겠죠. 이런 유사한 자유무역 지역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다음 뭐 광양항도 있을 거고, 그죠?
일반 우리가 말하는 개항이 있죠. 개항. 개항은 외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항을 개항이라고 해요. 그죠? 이런 개항에는 어때요? 사람만 들고 나는 게 아니죠. 뭐도 들고 난다? 화물도 들고 나는 거예요. 그죠? 화물선, 화물기. 그래서 화물의 이동이 굉장히 많죠. 자, 그러면 이 보세구역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으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수입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외국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 그죠? 하는 게 바로 수입이에요. 외국 물품이 국내로 반입될 때. 그러면 보세구역이란 제도가 없으면 비행기에서 물건을 우리나라 땅에 내리자마자 어때요? 국내로 반입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수입 신고를 하고 비행기에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일정 구역을, 그죠? 일정 구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항이 여기가 아니라 어디로 가 있어요? 실제로는 여기로 가 있죠. 영종도로 가 있죠. 김포공항 쪽에 있다가 영종도로 옮겨갔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나리타 공항에서 뭐 저기 무슨 공항으로 섬 쪽으로 옮겨갔죠. 그죠? 그 왜 그래요? 옮겨간 이유가 처음에 저도 이제 간사에 있을 때 아직 인천공항이 개항하기 전이었어요. 2000년, 2003년인가 개항했죠. 그죠? 2002년인가. 그래서 2000년도에 그때 연구원으로 근무할 때 과연 인천공항에 가서 우리 관사들이 그때는 전부 김포공항 쪽에 있었죠. 그죠? 근데 화물청사 인천공항으로 옮겨가서 과연 업무를 보는데 적정한가라는 그 타당성 심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가보면 영종도 쪽에 가장 문제가 안개가 진짜 많아요. 안개가. 안개 낀 정도가 이 앞이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10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한번 꼈다 그러면 굉장히 짙은 안개 지역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안개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새집도 그렇죠. 새집 상태 그대로 뭐 3년을 둬도 그 새집에 대한 그 나쁜 그 뭐라 그래요. 그 뭐 페인트 냄새 같은 거 이런 게 안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들어가서 한 6개월만 살면 그런 게 싹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인천공항도 사람들이 가서 뭐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안개 같은 게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많은 비용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옮겨가게 된 이유는 뭐다? 김포 쪽에는 배후 단지가 부족했어요. 이런 보세구역 물동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 물동량을 처리할 배후 단지, 그죠? 땅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인천공항 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게 보세구역인데, 자, 그럼 외국 물품이, 그죠? 자, 외국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이 됐어요. 반입. 자, 우리나라의 국경은 어딥니까? 국경. 정치, 경제, 군사적인 국경은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죠. 자, 그러면 요 시점에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적인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시면서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안 해도 되죠, 그죠? 왜 안 해도 돼요? 여기에는 세금 부과와 수출입 통관 절차를 유보시켜 놓은 구역이라고 특별히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뭘로 본다? 정치, 경제,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영토예요, 그죠? 보세구역 자체도. 근데 관세적인 입장에서 보면 관세법상에서 보면 이 지역은 어디로 본다? 외국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외국으로 본다. 관세법상, 그죠? 관세법상 보세구역은 외국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해서 보세구역에 반입될 때는 수입 통관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필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다가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다가 보세구역 밖으로 나와요, 이제.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기 위해서 수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시점에 수입 통관을 해야 된다? 물품이 보세구역 밖으로 반입되는 시점에, 반출되는 시점에 수입 통관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국경을 뭐라고 한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국경을 뭐라고 한다? 커스텀스 라인, 관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관세선. 그래서 관세선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국경은 아니에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관세법상에서 임의로 정해놓은 국경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관세선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세는 국가가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거하여 국내 산업의 보호 및 경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입 물품에 대하여 부과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반입되었다가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송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그때는 뭐다?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을 해줘요. 우리나라에서 사용 또는 소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관세의 부과는 국가 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 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오며 외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보호무역 정책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관세 장벽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자, 지금 세계 각국들은 어때요?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무역 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그죠? 무역 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WTO에서, 그죠? WTO에서 주창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완벽한 무역 자유화를 목표로 WTO에서 정책을 계속 수립하고 있죠, 그죠? 자, WTO에서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가 외국, 내국 할 거 없이 동일하게 국내에서 거래되는 것과 똑같은 형태로 무역도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WTO 회원국이 되면 우리나라는 95년도에 가입했죠, 그죠? 가입을 늦게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뭐 북한과 뭐 우리나라 간에 뭐 국가가 어떻게 되니, 그죠? 국가로 인정 못한다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못하다가 유엔 가입도 우리가 늦었죠, 그죠? 그래서 95년에 우리나라는 WTO 가입을 했는데 중국도 어때요? 2000년인가 뭐 1990년대 말인가 우리보다는 좀 늦게 WTO에 가입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중국도 예전에는 굉장히 세율 자체가 높았어요. 높았는데 WTO 가입하면서 어때요? 관세를 해마다 점점 낮추고 있어요. 중국이 낮추고 싶어 낮춰요? 아니에요. WTO에서 협약할 때, 그죠? 매년 니들은 어떤 식으로 관세를 가져가라, 정책을 가져가다라고 협약했기 때문에, 그죠? 그 협약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들은 늦게 가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입할 당시만 해도 중국은 뭐 개발도상국 정도의 지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하위층에 있는 그 순위였기 때문에 관세율을 처음 WTO 가입하면서 비교적 높은 관세율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점점 관세율을 낮춰가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WTO에서는 완벽한 자유무역을 목표로 모든 정책이 수립돼요. 그죠? 근데 각국들은 어때요? 자국의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으로는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무역 관리 정책에는 크게 뭐가 있어요? 수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관세에 의해서, 그죠? 관세에 의해서 수출입, 즉 무역의 관리를 실시하는 거를
관세 장벽이라고 해요. 그죠? 관세 장벽. 자, 관세 장벽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비관세 장벽으로 지칭이 되죠. 그죠? 비관세 장벽. 관세 장벽은 말 그대로 뭡니까? 관세의 부과에 따라, 그죠? 수출입의 통제하는 정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관세 장벽 자체는 WTO에서도 어때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용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궁극적으로는 모든 관세가 0%가 되는 걸 지향하지만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죠? 그래서 관세 장벽은 하나의 어때요? 보호 정책으로 뭐 불합리한 제재라든지 이런 걸 받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그죠? 이 품목 갑자기 수입이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높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기본 관세율을 높여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럴 때는 유보 규정이 있죠. 그죠? 기본 관세율을 올리지는 못하는데 특별 관세, 그죠? 탄력 관세 중에 뭐 농축산물 긴급 관세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높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본 관세율 자체를 높이지는 못해요. 그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뭐 조정 관세라든지 농수산물 특별 관세, 긴급 관세라든지 이런 거는 관세율을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관세 장벽이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비관세 장벽은 그죠? 크게 보면 뭐 수입과 수출 쪽에 있는데 우리가 뭐 수출 쪽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수입 쪽에서 보면 뭐가 있어요?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간접적인 비관세 장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의 예가 어떤 게 있겠어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그죠? 아까 뭐 잠깐 나왔는데 수입 할당제죠. 그죠? 쿼터제. 그래서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한을 해놓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뭘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 중이에요. 관세 장벽으로 방어 안 하고 쿼터로, 그죠? 수입 금지로 계속 지켜나가고자 하는 품목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뭐예요? 쌀이죠, 쌀. 그죠? 그래서 막 97년인가 8년 우루과이 라운드 할 때 농민들 다 올라와서 데모하고, 그죠? 우리나라 뭐 농촌 다 망한다라고 해서 막 난리가 났었죠. 그죠? 그때도 뭐 때문에 그래요? WTO,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WTO 강요 회의 중에 하나죠. 그게 7차인가 8차인가 회의인데 그걸 우루과이에서 했어요. 그 회의를.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거죠. WTO의 강요 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공산품은 어느 정도 관세 장벽으로 각 국가들이 전부 진입을 했는데 안정적으로 농수산물 쪽은 어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수입 할당제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자기들 먼저 농수산물 시장 개방할 테니까 니들도 따라와라 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른 거 다 양보하면서 이거 하나 얻으면 어때요? 다른 건 또 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쌀 하나 지키려고 다른 부분 또 엄청 내줬어요.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협상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 지킬 걸 지키면 줄 건 또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그런 이제 농민들에 대한 그 정책 자체가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리고 10년 뒤에 처음 98년인가 우루과이 할 때 10년 뒤에는 다시 협상을 하는데 그때는 관세 장벽적으로 진입하는 걸로, 그러니까 수량 제한 없애고 관세율에 의해서 뭐 세율은 좀 높게 책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국내 이제 수입 물량, 수출 물량 따져서 이 정도 관세율을 매겨야 국내 그 쌀 농가하고 경쟁력이 된다라는 걸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관세율을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년 뒤에는 편입하겠다. 관세 장벽적으로 편입하겠다라고 해서 그
그 협약을 한 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일 거예요. 2006년인가 7년. 그때 또 어떻게 됐어요? 또 지켜냈죠. 그죠? 또 수량 제한하는 거. 물론 그 수입할 수 있는 수량은 좀 늘려줬죠. 1년에 뭐 100만 톤이었으면 뭐 한 500만 톤으로 늘려줬는데 결국은 그때도 관세 쪽으로 양어 쪽으로 가지 않고 수량 제한을 그대로 하는 걸로 지켜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뭐 엄청나게 그거를 업적으로 그죠? 홍보하고 그랬었어요. 쌀 지켜냈다라고 하면서 그죠?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자, 그게 바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은 수입 할당제죠. 그죠? 쿼터 제도라고 하죠. 일명 쿼터 제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정부 조달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조달청에서 조달 물품을 납품을 받는데 수입 물품은 안 된다라고 뭐 규정할 수 있겠죠. 그죠?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만 조달로 하겠다라는 내용의 뭐 정부 조달. 그 다음에 뭐 수입 물품에 대해서 국내 물품에는 부과되지 않는 과징금을 별도로 수입 물품에만 매기는, 그죠? 뭐 수입 과징금 제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관세 장벽의 직접적인 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간접적인 방법은 어때요? 직접적으로 수입 할당이나 수입 금지를 지정하진 않지만 뭐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그죠?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 검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뭐 검역 뭐 불합격으로 인한, 그죠? 뭐 반송 조치를 한다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내 물품이나 어때요? 외국 물품이나 수입 물품이나 똑같은 검역 시스템을 운영을 해요. 차별화를 두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중국이나 일부 개발도상 같은 후진국 같은 데서는 자국의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역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더 엄격하게 한다는 거죠. 그건 어때요? 뭐 WTO 때 배웠겠지만 내국민 대우에 위배되는 거죠. 그죠? 내국민 대우란 게 뭡니까?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을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관세는 부과해야 되겠죠. 그죠? 그 외에 모든 뭐 검역이라든지 승인이라든지 이런 요건에 있어서는 내국 물품과 수입 물품에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는 게 WTO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죠? 내국민 대우라고. 그래서 검역 같은 거를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국내 물품보다. 그래서 불합격을 시켜서 반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뭐 간접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다음 뭐 수출 부분은 뭐 특별하게 볼 게 없겠죠. 그죠? 자, 수출 부분도 보면 뭐 최적 수준 이하의 규제가 있고 최적 수준 이상의, 그죠?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 같은 게 뭡니까? 수출 금지죠. 그죠? 수출 금지. 수출 금지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 할당제. 이건 뭡니까? 주로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된다? 주로 부존 자원에 대해서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한번 발생했었죠. 그죠? 뭐 때문에 발생했어요? 중국이 먼저 일본산 뭐 화학 제품에 대해서, 그죠?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은 또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어떻게 했어요?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서 또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했어요. 그죠? WTO에서 그렇죠. 그죠?
상대국이 나한테 일방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때는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중국이 먼저 불합리한 규제를 하니까 일본이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보복 조치 성격의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히토류 금속 대일본 수출 금지령을 내렸죠. 그죠? 히토류 금속이 뭔지는 아시죠? 한참 그때 뉴스에 많이 나오고 들어보셨죠. 그죠? 핸드폰이나 이런 정밀 그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그죠? 꼭 필요한 원재료죠. 자원이죠. 그래서 그게 뭐 중국과 아프리카 몇 개국 빼고는 생산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중국이 히토류 강국이죠. 강국. 그래서 일본은 전자제품, 정밀 산업의 강국인데 히토류가 없으면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 일본이 손을 들었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경우가 많았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가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에 상당하는 그 보복 조치로 뭘 했느냐? 중국산 납 꽃게 있죠. 그죠? 소는 물 먹이고 꽃게는 뭐 먹여라? 납 먹여라 그러죠. 그래서 무게 늘리려고 중국에서 수입된 꽃게에 납 먹인 꽃게가 엄청나게 냉동 꽃게에 들어왔었죠. 그죠? 그 사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알면서도 검역에 걸려서 납이 들어간 거 확인되면 그냥 불합격, 반송하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단호하게 중국이 불합리한 조치를 취했다 해서 우리도 중국산 냉동 꽃게에 대한 무제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또 어떻게 해요? 그 뒤조치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더 강력한 걸 또 해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결국 또 손들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다? 결국 무역도 뭐 WTO에서는 뭐 내국민 대우고 뭐 최혜국 대우 그러지만 결국은 뭐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적용되는 밀림이랑 똑같아요. 정글이랑 똑같아요. 그죠? 힘 있는 나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지원 정책에 의해서 그렇죠. 수출을 장려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도 없어요, 실제로. 그죠? 그렇다 보니까 항상 불합리한 대우를 당할 대상 1순위예요. 그래서 심심하면 우리가 삼성전자나 뭐 SK죠. SK 하이닉스나 심심하면 이슈거리가 되는 게 뭡니까? 뭐 부과당했다. 제소당했다. 뭐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뭐다? 관세 중에 무슨 관세? 그렇죠. 덤핑 방지 관세다. 또 하나 더 상계 관세죠. 그죠? 상계 관세는 주로 이제 조선산업 쪽에서 많이 제소를 당했어요. 근데 상계 관세를 제소해 놓고 WTO 무역 협의회에서 이제 그 심사를 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럼 그때까지 어때요? 수출하는 기업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수출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사실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덤핑 가격 이하로 수입이 안 됐더라. 그리고 뭐 조금 가격이 낮긴 한데 국내 산업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안 입혔더라. 이유 없음. 이렇게 나지만 어때요? 제소당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그죠? 항상 불안한 거예요. 혹시나 나버리면, 판정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피해가 오겠죠. 그죠? 손해가 오잖아요. 기업한테. 그래서 선진국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의 통제 수단으로 많이 악용하고 있는 게 덤핑 방지 관세, 상계 관세 제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어때요? WTO에서 인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단지 뭐예요? 이유도 없는데 괜히 제소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대놓고 뭐 미국산 제품, 일본산 제품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우리가 그러면 걔들은 더 큰 보복 조치를 해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약육강식이다라는 거예요. 논리 자체는. 자,
자, 그 다음 최적 수준 이상으로 이제 수출 통제를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수출 보조금 제도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수출 금융상의 뭐 혜택 같은 거,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뭐의 대상이 된다? 상계관세 부과의 빌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상계관세라는 게 그거죠.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그죠? 어떠한 혜택을 줘서 생산된 물품이 타국에 수입돼서, 그죠? 국내 산업에, 수입국의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힐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게 상계관세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의 경쟁력 가지고 물품을 생산해서 와야 되는데, 그죠?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그죠? 가격이 낮아지는 거예요. 가격이 낮은 제품이 들어오면 어때요? 수입국에 들어오면 수입국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겠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게 상계관세 제도예요, 그죠? 이거는 뭐 나중에 또 공부를 하게 되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자, 그래서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 관세 분류 쪽인데, 이 부분은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실제 뭐 진도 나간 건 없네요, 그죠? 오늘은 그냥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이 컨택하고 다음 시간부터 저 좀 잘 봐달라라는 시간이었어요, 그죠? 잘 좀 봐주세요. 잘 봐주는 게 뭐라고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면 돼요, 그죠? 제가 물어보면 뭐 틀렸던 맞던 대답을 해주셔야 또 다음 또 진행이 되니까, 그죠? 혼자만 하면 심심하잖아요, 강의 자체가. 아셨죠? 수고하셨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오후에 또 무역 실무 있죠, 그죠? 신민호 관사님 목소리는 저보다 더 중저음이에요. 그러니까 점심 드시고 나면 졸릴 수가 있으니까 좀 길게 좀 펴시고 몸 좀 이제 신선하게 만든 상태에서 오후 수업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